이번에 2장하고 3장 리뷰를 하게 됐는데, 일단 2장 먼저 보면은 첫 번째로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라는 것은 경기랑은 상관없이 꾸준한 실적을 내는 업종이고, 뭐 예를 들자면 뭐 통신이라던가 음식료, 뭐 제약 산업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안정적인 데 비해서는 성장성이 떨어져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성장주가 불황기에 더 돋보이는 이유가 불황기에는 성장하는 기업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희소성을 인정받는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뭐 이거는 이제 각자 개인 투자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하지 못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장주랑 가치주의 차이를 비교를 해줬어요. 성장주는 미래가 중요하지만 가치주는 현재가 더 중요한데, 가치주가 현재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더 싸고 안전한데,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장주에 비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호황기에 유리한데, 작년처럼 이제 불황의 시기에는 성장 매력이 있는 기업들의 시장이 되게 환호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성장주랑 가치주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성장주랑 가치주의 매력을 동시에 겸비한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눌 필요는 없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이기도 하지만 친환경차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동성 장세랑 실적 장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에는 돈의 힘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장세예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도 어떤 매수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때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업이라던가 업종이 대부분은 고르게 상승하는 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그 유동성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주가 상승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적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 장세로 이제 쭉 끌어올려졌으면 이제는 실적의 힘으로 상승을 하는 장인데, 이때부터는 기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전체가 이제 고르게 상승했다면 실적 장세에서는 소수의 기업들만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뉴욕 주민 유튜브를 봐도 이제 베어마켓하고 볼마켓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런 기원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쨌건 황소는 상승이고 곰은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불마켓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상승장이고, 베어마켓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약세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현재 시장이 불마켓인지 베어마켓인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어디요? 베어마켓은 단기간일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단기간을 바꿔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위험한 주식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이 쭉 있는데, 이 라지캡, 미들캡, 스몰캡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미들캡하고 스몰캡을 전부 다 합쳐서 중소형주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고 안정적이지만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무거운 편이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보다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높은 편인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움직임이 탄력적이고 가벼운 편이죠. 그렇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호재에도 반응을 하지만 악재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반도체가 좋아 보였을 때 삼성전자를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다른 밑에 있는 중소형주를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저효과랑 역기저효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저효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또는 전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라던가 아니면 이번 분기 실적이 조금만 개선되어도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효과를 의미하고요. 역기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성장을 못했다고 평가절하하게 되는 효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스터디를 할 때 선물이라던가 옵션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세한 설명은 그 QR코드 찍으시면 직강이 나온다고 했고 저희가 아무래도 북리뷰다 보니까 이런 멘트를 좀 쓰게 됐어요. 일단 간단하게 여기 책에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어느 시점에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고 미리 차이를 알아보자면 선물은 약속이라면 옵션은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매수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를 사고 팔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행사하기 싫을 경우에는 포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 매수할 수 있고 또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매도하게 되는데 보유기간이 3개월로 이제 만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주식과는 좀 차이점이 있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하고 풋옵션으로 나뉘는데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산이 미래의 시점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내가 약정한 가격에 그것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점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약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유기간도 여기도 또 정해져 있는데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한 달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투자하게 되면 이 옵션에서는 이제 권리에 따른 금액을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되는데 권리금에 투자한 돈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2장에서요. 8번, 9번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8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같은 게 선물로 팔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선물을 할 때 그럼 내가 기초 이 자산이 있어야만 선물이 가능한 건가요? 왜냐면 내 사는 게 있고 내가 예를 들어 배추로가 예시 나왔는데 책에 배추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미래 뭐 3개월 뒤에 10,000원에 팔게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빵또아님이 그 선물을 했으면 그래 오케이 그럼 거래가 체결되는 건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긴 하지만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옵션 권리를 막 사고 파고 하는데 이 기초 자산이 없이 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사람들이.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초 자산이 없어도 옵션은 되는 뭐 거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선물도 뭐 그런 건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읽을 때는 이거 읽은 지 좀 돼서 근데 읽을 때는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선물은 어떤 그 실제 자산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선물 때 이거 왜 안 팔면은 그 창고에 전화 온다고 너 원유가 지금 들어오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고 옵션은 그냥 권리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럼 권리는 그거겠네요. 내가 지금 없더라도 팔 수 있는데 내가 그 거래가 결국 그 행사를 해야 되면 어디선 구해든 와야겠네요. 대차 거래 같이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근데 권리를 팔았는데 네가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될 때는 그 내가 너 만약에 제가 빵또님한테 코스피 그 뭐 이 배추를 뭐 2만 원에 살 권리를 줬어요. 팔았어요. 내가 3만 원 받고서 뭐 5천 원 받고서 그쵸? 이게 옵션이죠? 이게 지금 풋옵션 지금 뭐 콜옵션 이런 거겠죠 이게? 근데 가격이 막 올라서 3만 원이 됐어. 그래서 빵또님은 권리를 행사하려 하겠죠? 저한테 배추를 훨씬 그러면 사서 파는 게 이득이니까. 근데 난 배추가 없어. 그 배추를 어디선가 좀 구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런 상품이 그 기저에는 그럼 선물이 깔려 있는 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 자산이 없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구해오면 된다. 난 주기만 되는 거잖아. 그거 갖다가 가격이 살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선물은 기초 자산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약간 느낌. 그 매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매도하는 입장이. 그리고 권리를 팔든 뭐 선물을 팔든 그 사람이 매도인이. 그때 우리가 선물이랑 한번 공부했던 것 같은데 좀 옵션이랑 같이 나오니까 또 헷갈린다. 그 정민이가 말한 아이고 씨. 어떡해?
오쇼님이 말하는 그 기저의 선물이나 옵션의 그 기저의 베이스먼트가 어떤지는 조금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투지팜님 옵션이나 선물 공부했나요? 저는 옵션은 오쇼님처럼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없어도 롱이나 숏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음, 이해하고 있는데 음. 선물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물이나 옵션에 대한 개념 같은 거는 지금 잘 저희가 맞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바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밑에서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할 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선물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옵션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추가로 위에 3번 올라가 주시면요. 그 가치주랑 성장주 VS 한 거 있잖아요. 전 여기에 되게 좋았는데요. 사실 이런 현대차 같은 가치주는 경기 민감주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뭐 경기 방어주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경기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지? 시크리컬. 그러니까 쌀 때 사놓으면은 순환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돈이 돼요. 웬만해서는. 시크릿컬 중에서 뭐 자동차 1등, 뭐 금융 1등 이런 거 사면 망하진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책에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선택은 여러분 몫이지만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변신하는 기업이 정답 아닐까요?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저는 항상 되게 보수적인 투자 관점이 크다 보니까 성장주 별로 안 좋았는데 내 가치주, 성장주가 돈을 많이 버는 건 확실하단 말이죠. 그쵸? 근데 예측이 어렵잖아요. 근데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얘가 망하지 않을 걸 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벌 거라는 걸 아는데, 그 언제 올지 모를 뿐이고. 근데 현대차 같이 얘 갑자기 성장주로 변해버리는 때가 오거든요. 운이 좋으면은. 뭐 거기까지 예상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을 좀, 이 저자가 쓴 대로, 네, 하되 가치주 중에서 성장주로 어떤 게 변할지를 약간 예측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현대차 몇 개를 사긴 했는데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샀지만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성장주가 될 줄 몰랐어요. 당연히 시크릿컬 줄 알았죠. 전통적으로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근데 네, 이렇게 전기차라는 시대가 오면서 성장주로 변해버리니까 진짜 이거는 무결한 단점이 거의 무결한 주식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 된다. 내 예상이 틀렸을 때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예상이 맞으면 따따블로 먹는. 그래서 그렇게 찾을 수도 있고 난 오히려 또 반대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장하는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아직 그 밸류에 대한 가치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밸류 체인에서 밑에 쪽에 있어서 뭐 반도체라고 해도 반도체 뭐 삼성전자를 산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하는 그런 부품 업체들을 사는 그런 행동처럼 예를 들어 성장주면 사실 좀 큰 흐름을 읽을 필요도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읽고 아직까지 밸류에 대해서 반영이 좀 덜 된 그런 가치주들을 찾아서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선물이랑 옵션에 대해서 질문하셔가지고 신한금융투자인가? 거기서 찾아서 저희 단톡방에 올려놓긴 했는데 여기에도 정확한 원리는 안 나와 있고 실제로 어떻게 상품이 이루어져 있는지 구성이 나와 있어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저도 한번 질문하신 거 좀 더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3장으로? 네. 어, 3장에서는 10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었는데, 첫 번째 뭐 전자공식 꼭 봐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공시 중에서도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었는데 상장 기업들은 1년에 4번의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기준을 이렇게 월하고 일까지 알려줬는데 이때까지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때를 기준으로 며칠 이내에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업보고서 중에서 이제 정기보고서의 구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기보고서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로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 나오죠. 그다음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거는 세 번째 재무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이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파트이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 상태라던가 실적, 현금 흐름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경영 진단이고 그다음에 감사인의 감사 의견, 그다음에 이사회 주주, 임직원 및 직원들의 임금, 그다음에 계열사라던가 자회사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상증자라는 얘기가 두 파트에 걸쳐서 또 나오게 됐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융기관 차입이라던가 채권 발행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유상증자라던가 매자님 방식은 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하고 그 발행된 주식을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고 주는 거라고 합니다.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주식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결과가 또 있겠죠. 메자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들어봤었는데 그 메자닌이 이태리어였나요? 이 책에서 얘기한 게 1층하고 2층 사이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채권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채권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내야 되고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주식수가 증가해서 이제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바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지 않고 자본만 증가하게 되는데 확인을 해야 될 게 총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상증자로 증가하는 주식의 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30%의 주식이 추가로 발행되면 주당 가치도 그만큼 하락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자금 조달의 목적을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 목적인 거고 영업양수 자금은 이제 M&A 할 때 드는 거고 운영 자금은 사업 운영 목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거고 채무 상환 자금은 부채 상환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증자 방식도 보셔야 되는데 주주 배정하고 삼자 배정하고 일반 공모가 있대요. 주주 배정은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배정을 하는 거고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서 주가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대상을 상대로 이제 증자를 하는 건데 이건 추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가액을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현재 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준일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이틀 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일의 이틀 전이 실제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날짜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락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 하루 전을 의미하는데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면서 주식 수만큼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약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청약 신청을 하는 날이고 납입일은 이제 돈을 입금해야 하는 날을 체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앞서서 삼자 배정, 설명 밑에 있네요.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증자 방식 3개 중에서 삼자 배정에 대해서 또 따로 다루고 있는데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주가 아니라 특수 관계인이라던가 다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보통은 중소기업에 지분 투자를 할 때 이걸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삼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 삼자 배정 유상증자다라고 했다면 발행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1년간은 보호 예수로 묶여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시장의 물량이 출회될 수가 있어서
보셔야 되는데 사모펀드라던가 이제 외국계는 단기 투자인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1년 후에 주가가 발행가 이상이면 시장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분의 일부를 확보하면서 이제 장기간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환사채의 종류를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전환사채랑 이게 저는 약간 용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띄어쓰기 한 걸 보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다음에 교환 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래요.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제 전환 사채랑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비교를 하자면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채권이 소멸이 된대요. 근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채권도 보유하면서 주식까지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분리형인데 신주를 매각을 한다고 해도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고요. 비분리형 같은 경우에는 신주를 매각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다른 기업의 주식이라던가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인데 앞서 살펴봤던 두 가지의 사채와는 다르게 얘는 이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주기 때문에 주식 수가 증가하지 않아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상증자 말고 무상증자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요.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짜로 주식을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대신에 주가가 이제 단기간 내에 50%로 할인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자체적인 현금을 이용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나눠주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우량한 기업들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 이제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특히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차별화된 제품을 내놓아야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라던가 새로운 기술, 신규 시설 투자 같은 게 미래뿐만 아니라 주가도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매매 사실을 꼭 알려야 하는 투자자들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이제 임원들도 다 밝혀야 된다고 하고요. 뭐 한 주를 이제 매매를 할 때에도 알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업이 자기 주식을 매수하면 좋은 것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자사주를 취득하는 목적은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서 주가를 안정시킬 수도 있고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도 있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합병의 대가로 이제 지급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대개는 이제 주가 안정이라던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장점은 뭐냐면 유통 주식수에서 제외된대요. 그래서 주당 가치 계산을 할 때 그 주당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자사주를 이제 매수를 할 때 단점은 이 매수를 한 자사주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를 할 때 의결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수 말고 이제 소각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기업이 이제 현금을 이용해서 자기 주식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각을 하는 만큼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주주 가치도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인데 혹시 2번이요. 그 사업 보고서 할 때 물론 그 다 정리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거 다 안 보잖아요. 볼 것만 좀 체크해 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개요랑 내용 그 1, 2, 3 보고 네. 7번 보나? 7번 좀 볼 것 같고 1, 2, 3 일단 3번이 제일 중심, 1, 2, 3이 제일 중심인 것 같고 7, 8, 9는 필요하면 더 보는 거고 4, 5, 6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좀 구분해도 약간 더 좋을 것 같았고요. 네. 그 다음에 4번 456은 페이지도 얼마 안 돼. 네. 보고서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궁금했던 게 이게 자금 조달의 목적이 나오는 줄 몰랐는데 그 뭐 시설 자금은 약간 좋게 보고 운영 자금이나 채무 상황 자금으로 유상증자하면 안 좋은 거 했잖아요, 책에서. 근데 영업 양수 자금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것도 당연히 호재겠죠? M&A 하는 거니까. 약간 투자하는 거니까. 네, 네. 몰라서 써있진 그럴 않길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보실 때 자금 조달 목적이랑 그 증자 방식, 음. 이거 두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신주 발행가액이 30% 이상 할인되는 건 일반적으로 증자할 때 30% 이상 주식수를 늘려서 그런 거죠. 비례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때 우리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음. 그리고 네, 그다음에 전 나머지는 뭐 네, 없습니다. 근데 나 잠깐 10번 잠시만, 잠깐만, 한 번만. 난 자사주가 의결권으로 인정 못 받는지 몰랐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니까. 임직원들이 사장편 드는 줄 알았지. 음, 저는 음. 약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자사주 취득을 왜 하는 거예요? 유통수가 줄어드니까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의 희소성이 늘고 어,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자. 그리고 유통이 줄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익을 더 보기 유리하지. 그리고 네. 그다음에 희석 뭐 그런 거 했을 때 EPS가 올라갈 거야. 그런 것도. 그 계산할 때도. 그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약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수 관계인을 생각하면 편한 것 같아요. 대부분 5% 이상의 그게 대주주로 봐서 관계인이고 임원들은 아마 한 주만 있어도 특수 관계인이죠. 그렇고 그 친인척도 아마 네, 대주주 여기 친척들도 그래서 한 주씩만 있어도 아마 다 공시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서 5% 이상의 대주주랑 특수 관계인으로 기억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걸 보면 봐야 될 게 조금 그 내부인들이나 어쨌든 친인척들이 주식을 팔고 사고 동향을 봐야 되는 게 가끔씩 뭐 뉴스 보면 어떤 뭐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막 내가 그런 매도 타이밍을 잡고 봤는데 계속 막 호재가 막 계속 생각보다 빨리 안 나고 막 그렇게 지지부진할 때 사실 이런 거 조금 보면은 좀 힌트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 내부인들은 팔아. 그럼 뭔가 이게 좀 제대로 안 되는 건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사실 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런 의미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책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책을 해서 이렇게 이론을 아는 거랑 주식을 발굴하면서 이걸 적용하는 거랑은 진짜 완전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그냥 이렇구나 내가 몰랐던 정보와 지식을 알게 된다 이렇게 끝나면 진짜 이거 그냥 다 날리는 그 정보가 돼서 이거 꼭 하시면서 본인들 들어가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발굴하는 기업들 비교하시면서 본인만의 그 체크해야 되는 리스트들 정리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 이거 사실 책 볼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기 걸로 안 만들면 이게 시간 지나면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이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네,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